혹시 역사책 속에 나오는 그냥 오래된 문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연방주의자 논고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한 나라의 탄생을 위해서 쓰인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설득력 있는 사용 설명서였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개의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가 아니라 각자 문화도 다르고 돈 버는 방식도 다른 사실상 13개의 작은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대체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아이디어 전쟁.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이 헌법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미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했는지,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국은부터 독립은 했죠.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하나의 끈끈한 나라였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입속만 챙기는 13개의 주가 그냥 느슨하게 이름만 같이 쓰는 사실상 실패한 연합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당시 헌법이나 마찬가지였던 연합규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실패작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세금도 못 걷었고요. 주들끼리는 서로 물건에 관세를 매기면서 거의 무역 전쟁을 벌였어요. 나라는 말 그대로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난장판을 끝내려고 드디어 하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죠. 그런데 이게 더 거대한 말의 전쟁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두고 두 편이 딱 갈라져서 싸운 겁니다. 한쪽 연방주의자들은 나라가 안정되려면 힘 있는 중앙정부가 꼭 필요해라고 했고요. 다른 한쪽 반연방주의자들은 그런 강력한 정부가 바로 우리가 싸워서 몰아낸 왕이랑 뭐가 달라?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갈 거야 하고 맞섰죠. 권력과 자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제임스 메디슨 같은 연방주의자들 앞에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문이었죠. 브루투스 같은 가짜 이름으로 쓴 글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강력한 정부는 새로운 독재자를 낳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중의 공포심을 엄청나게 자극했어요.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에서 연방주의자들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방주의자 논고입니다. 그들의 반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무려 85편의 논문을 신문에 쏟아낸 거예요. 계산해보면 거의 이필에 한 편씩 새로운 글로 반박을 한 셈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논문들은 1787년 10월부터 뉴욕신문에 쭉 연재가 됐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제, 이 세 사람이 퍼블리우스라는 하나의 필명으로 똘똘 뭉쳐서 새 헌법이 왜 꼭 필요한지를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퍼블리우스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고대 로마 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저 위대한 로마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85편이나 되는 그 글들에 대체 어떤 천재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심은 야심으로 맞서게 해야 한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연방주의자 논고의 핵심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권력욕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 힘을 이용해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야심이 야심을 막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권력을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 이 세 기관이 서로를 감시하고 막아서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어느 한 곳도 혼자서 모든 힘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거죠.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베스트 앨범을 꼽으라면 아마 이 세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10편에서는 민주주의의 오랜 골칫거리인 파벌, 그러니까 특정 이익 집단이 나라 전체를 망치는 걸 어떻게 막을지, 제 51편에서는 방금 봤던 권력 분립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제 78편에서는 왜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하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나 치밀하게 설계된 청사진, 과연 현실이 됐을까요? 그 놀라운 성공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유산을 한번 살펴보죠.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헌법 비준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격전지였던 뉴욕의 여론이 이 논고들 때문에 극적으로 돌아섰어요. 결국 1788년
9번째 주인 뉴햄프시어가 비준의 도장을 찍으면서 마침내 새로운 헌법과 함께 미국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연방주의자들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정부의 모습은요, 오늘날 워싱턴 DC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들이 설계했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그리고 이 글들은 2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미국 대법관들은 지금도 헌법의 진짜 의미가 뭘까를 두고 논쟁할 때 바로 이 연방주의자 논고를 펼쳐서 저자들이 원래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 사용 설명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일본, 그리고 바로 여기 보이는 대한민국까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들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법원이 정부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된 권력 분립, 그리고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철학적인 방어막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논고에서 시작된 겁니다. 230여 년 전에 쓰인 이 문서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파벌주의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지금,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지혜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